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자료, 바로 닉 바티아의 레이어드 머니입니다. 네, 레이어드 머니죠.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 매일 요동치잖아요. 그래서 대체 이건 뭘까 고민하는 분들이 아마 정말 많을 텐데요. 그렇죠. 오늘 저희의 목표는 그 가격 너머를 보는 겁니다. 닉 바티아라는 인물이 제시하는 아주 독특한 렌즈를 통해서요. 맞아요. 비트코인이 단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네, 이 계층형 화폐라는 그의 핵심 이론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탐험해 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주장을 펼치는 닉 바티아.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거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 사람부터 알아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혹시 그냥 비트코인에 푹 빠진 그런 기술 전문가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이 바로 이 책에 무게감을 더해주는 지점이죠. 오, 그런가요? 닉 바티아는 단순한 이론가나 기술 예찬론자가 아니에요. 지금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USC 교수이면서 동시에 전통금융하고 블록체인 기술, 이 양쪽 세계를 모두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 양쪽을 다요? 네, 월스트리트에서 채권 트레이더로 일하면서 기존 금융 시스템의 속살을 직접 들여다봤고 그 후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보고 이 세계로 뛰어든 거죠. 와, 그러니까 양쪽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군요. 월스트리트의 언어와 실리콘밸리의 언어를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전통금융, 특히 채권 시장이라는 게 전부 약속과 신뢰로 이루어진 세계잖아요. 그렇죠. 빚과 신용. 네, 누군가의 빚이 다른 누군가의 자산이 되는 아주 복잡한 신용의 그물망이죠. 바티아는 그 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그 약속이 얼마나 쉽게 깨질 수 있는지, 이걸 이제 거래 승대병 리스크라고 하는데 아, 네네. 이걸 현장에서 직접 체감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비트코인을 봤을 때 누구의 약속도 필요 없는 자산이라는 그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와, 경험이 이론의 깊이를 더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기존 시스템의 약점을 정말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 새로운 대안을 봤을 때 그 충격이 책에 구슬안이 담겨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그가 제시하는 핵심 프레임이 바로 레이어드 머니, 그러니까 계층형 화폐라는 개념이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바티아는 화폐 시스템이 마치 지층처럼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 피라미드 구조라고 설명을 해요. 피라미드요? 네, 가장 밑바닥, 그러니까 기반함 역할을 하는 게 일계층 화폐, First Layer Money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계층 화폐. 이건 금처럼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다른 누군가의 빚이 아닌 자산이죠. 최종적인 결제의 수단, 모든 약속의 종착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그렇다면 그 위에는 뭐가 쌓이는 건가요? 우리가 쓰는 돈은 어디에 속하는 거죠? 바로 그 위에 이계층 화폐, 세컨드 레이어 머니가 쌓입니다. 이계층.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돈, 예를 들어 은행 예금이나 지폐 같은 것들이 전부 여기에 속해요. 아하. 이건 일계층 자산에 대한 청구권이에요. 은행 가서 내 예금 돌려줘 하거나 과거 금본위제 시절에 지폐를 가져가서 이걸 금으로 바꿔줘 라고 요구하는 권리. 네네. 즉, 이계층 화폐는 그 자체로 완결된 가치가 아니라 발행 주체를 믿어야만 가치가 유지되는 일종의 약속인 셈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달러나 원화도 결국 이계층 화폐라는 건데? 그럼 지금 우리 시스템의 일계층에는 뭐가 있는 거죠? 아직도 금인가요? 바로 그 지점이 현대금융의 아주 복잡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부분이죠. 불안하다고요? 네, 1971년에 닉슨 쇼크 이후로 달러랑 금의 연결고리가 완전히 끊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나 그 국가의 신용 자체가 일계층 역할을 하는 매우 추상적인 시스템이 된 거예요. 바티아는 바로 이 지점에서 비트코인의 등장을 주목합니다. 아, 드디어 비트코인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럼 바티아는 이 피라미드에서 비트코인을 어디에 위치시키는 건가요? 또 다른 이계층 화폐?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책에서 가장 대담하고 어쩌면 가장 혁명적인 주장이에요. 뭔데요? 바티아는 비트코인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일계층 화폐라고 선언합니다. 일계층 화폐요? 네, 과거에 금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의 허락이나 신용 보증 없이도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디지털 기반 자산이라는 거죠. 와, 잠깐만요. 새로운 일계층 화폐라니. 솔직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뭐 가격이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투기 자산으로 보잖아요.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인식이죠. 금처럼 안정적인 기초 자산이 되기에는 너무 변동스럽지 않나요? 바티아는 이 엄청난 변동성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티아는 현재의 변동성을 가격 발견, 그러니까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과정의 일부로 봐요. 가격 발견이요? 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자산이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뭐랄까 자연스러운 성장통이라는 거죠. 그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는 비트코인에 가진 그 근본적인 속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근본적인 속성. 그리고 그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아주 기가 막힌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아, 비유요. 비유라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겠네요. 첫 번째는 뭔가요? 첫 번째는 디지털 골드, 디지털 금입니다. 금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뭘까요? 희소성도 있지만 거래 상대방 리스크가 없다는 점이에요. 아, 내가 가진 금괴는 어떤 은행이 파산하든 어떤 정부가 약속을 어기든 상관없이 그냥 금괴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자체죠. 비트코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내 개인 키로 통제하는 비트코인은 온전히 내 것이고 그 가치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의 허락이나 보증이 전혀 필요가 없죠. 아, 그러니까 제 은행 예금은 사실 은행에 대한 저의 채권이지만 제 비트코인은 그냥 저의 자산이다. 이 차이군요. 정확합니다.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두 번째 비유는요? 두 번째는 디지털 땅, 디지털 랜드입니다. 디지털 땅이요. 네, 이 비유는 정말 신선한데요.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프로토콜에 의해서 영원히 고정되어 있어요. 마치 지구의 땅 면적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요. 아, 그러네요. 우리가 이 인터넷 세상에서 무한히 복제할 수 없는 무한가를 인류가 처음으로 갖게 된 거예요. 바티아는 이걸 두고 조작이 불가능하고 부패하지 않는 통화 희소성의 새로운 근본 유제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와, 새로운 근본이제라? 네, 누구도 더 만들어낼 수 없다는 그 규칙 자체가 가치의 원천이라는 거죠. 와, 디지털 땅이라니. 생각해보면 정말 인터넷의 본질을 거스르는 개념이네요. 복제와 공유가 미덕인 세상에서 유일하게 복제가 불가능한 자산이라니. 그렇죠. 마지막 비유는 뭔가요? 세 번째는 가치를 위한 이메일입니다. 가치를 위한 이메일. 네, 우리가 이메일 보낼 때 뭐 우체국이나 특정 회사를 거치지 않고 인터넷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직접 보내잖아요. 그렇죠. P2P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은행이나 정부 같은 중개자 없이 가치를 P2P 방식으로 인터넷을 통해 직접 전송하는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한 인터넷처럼 비트코인은 가치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발명이라는 거죠. 디지털 골드, 디지털 땅, 가치를 위한 이메일. 이 세 가지 비유를 듣고 나니까 바티아가 비트코인의 가격이 아니라 그 기술적, 철학적 본질을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 알겠네요. 맞습니다. 그가 보기에 비트코인이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문제가 결국 신뢰의 문제였군요. 정확합니다. 바티아는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말을 인용하면서 핵심을 딱 집어요. 기존 통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신뢰에 있다. 아, 우리는 중앙은행이 돈을 함부로 찍어내지 않을 거라고, 또 시중은행이 우리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할 것이라고 믿어야만 하죠. 하지만 역사를 보면 그 믿음은 종종 배신당했잖아요. 그렇죠.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사례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깨지기 쉬운 인간적, 제도적 신뢰를 수학적, 암호학적 검증으로 대체하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신뢰가 필요 없는 시스템을 만들려는 거죠. 알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새로운 일계층 화폐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바티아가 그리는 미래 금융 시스템은 어떤 모습인가요? 설마 모든 사람이 스타벅스 가서 비트코인으로 커피 사는 그런 미래를 말하는 건가요? 아하, 그건 아주 흔한 오해 중 하나죠. 아, 아닌가요? 네, 바티아의 비전은 훨씬 더 정교하고 현실적입니다. 책의 8장 레이어드 비트코인에서 그 청사진을 제시하는데요. 네. 모든 거래를 비트코인 블록체인 위에서 처리하는 건 마치 금괴를 쪼개서 껌값을 내는 것처럼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비싸고. 맞습니다. 대신 비트코인, 즉 BTC는 준비자산, 그러니까 일계층의 역할에 충실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아, 과거의 각국의 통화가 금에 연동됐던 것처럼 미래의 다양한 디지털 화폐들이 비트코인에 연동되는 그런 그림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라는 일계층 위에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이계층 솔루션들이
빠르고 저렴한 소액 결제를 담당하게 될 거라고 예측해요. 아하. 우리가 매일 쓰는 신용카드 결제가 사실 은행 간의 최종 정산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렇네요. 또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도 전통 금융과 비트코인 생태계를 잇는 아주 중요한 이계층 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가 일상 결제 수단이 되기보다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떠받치는 최종 결제 레이어이자 준비 자산이 될 거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정말 흥미로운 관점인데요. 여기서 더 나아간 예측도 있나요? 그럼요. 바티아는 초기 암호학자였던 할피니의 예측을 다시 소환합니다. 할핀이요? 네. 할피니는 미래의 은행들이 자체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될 거라고 내다봤어요. 마치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통제하기 위해 지급준비금을 활용하듯 비트코인이 고성능 화폐, 하이파워드 머니가 될 거라는 거죠. 와, 심지어 바티아는 미래에 각국 중앙은행조차 자국의 외환보유고를 안정시키기 위해 포트포리오의 일부로 비트코인을 편입할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중앙은행이 비트코인을 외환보유고에 넣는다? 이건 정말 상상만 해도 거대한 변화네요. 그렇죠. 금이나 달러와 같은 반열에 오르는 거니까요.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이미 비트코인을 잘 알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취자분들에게 닉 바티아의 이켑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티아는 비트코인을 기술이나 투자 자산을 넘어서 거의 철학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철학적인 차원이요? 그는 정부의 통제나 인위적인 평가절하로부터 독립된 통화를 선택할 권리를 일종의 인권으로 봐요. 인권? 네. 내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의 가치를 어떤 형태로 저장할지 스스로 선택할 자유라는 거죠. 특정 국가의 정치적 결정 때문에 내 저축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옵션이라는 겁니다. 통화 선택의 자유를 인권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는 건 정말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나심 탈레브의 앤티프레질 개념을 가져와서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부분도 아주 인상적이에요. 앤티프레질. 네. 전통 금융 시스템에 위기가 닥치거나 혼란이 가중될수록, 즉 무질서 속에서 비트코인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필요성과 가치가 부각되면서 더욱 강해지는 속성을 지녔다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진다. 네, 마지막으로 그가 제시하는 미래는 통화 표시의 자유가 보장되는 세상이에요. 책의 한 구절을 인용하자면 개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통화만을 사용하던 시대는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바티아가 비트코인을 통해 보는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죠. 닉 바티아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기술적 유행이 아니라 금에서 달러로 그리고 다시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화폐 진화의 역사 속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과 실리콘밸리를 모두 경험한 그 독특한 이력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미래 금융 시스템의 새로운 기반, 즉 디지털 골드, 이제 새로운 일계층 화폐가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네요. 맞습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새로운 금융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지도를 건네주고 있는 셈이죠. 지도라.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인용하면서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 계층형 화폐의 지도를 사용하여 전통 금융의 경계에서 스스로를 해방하고 지리적 제약이 없는 통화의 세계를 탐험하라. 정말 인상적인 마무리입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네요. 네. 어떻게 될까요?